23년 7월 10일부터 7월 14일 경제신문을 읽어줘.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종합면. 부동산부터 집값 급등 때 생수 보물, 문정부 뒷짐. 사실상 숙박시설인데도 주택인 것처럼 홍보와 분양. 21년 이전 9만원 나와 오피스텔로 용도 바꾸려면 분양자 100% 동의받아야 전형적인 탁상 행정 지적. 근데 이거 제목이 너무 정치색을 띠네요. 매경이라서 그런가. 지방자치단체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주려 하지만 모든 계약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정말 막막합니다. 정부가 생활용 숙박시설 생숙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정한 유예기간 만료를 50여일 앞두고 생숙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이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가 현장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12일 생숙 계약자들과 실거주자 관련 업계는 정부의 방치와 법적 미비 속에 생숙이 처치곤란한 예물단지 시설이 됐다고 비판했다. 원래 생숙은 주거 기능을 강화한 숙박시설이다. 기존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지만 객실 내 취사와 세탁을 할 수 있고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취사가 되기 때문에 2012년 장기 숙박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장기 거주와 실거주의 경계가 모호해 수분양자들은 생숙을 주택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분양업체도 숙박일수 제한 없이 안심하게 거주해도 된다고 홍보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자 입장에서는 장기 체류와 실거주의 차이가 모호하다면서 생숙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정부도 장기 거주는 불법이라는 명확히 구제를 하지 않아 분양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자 각종 규제로 실수요자들은 규제가 덜한 생숙으로 눈을 돌렸다. 그렇죠. 보통 뭐 풍선처럼 막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1년 10월 14일 이전 전국에 공급된 생숙은 총 94,246실에 달한다. 하지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의 성경의 생숙은 찾기 힘들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분양자 100%의 동의, 소유자 80% 이상 동의,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 변경, 주차장 대수 확보, 구내 통신실 면적 확보, 복도폭 확보.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해야 하고 복도폭도 확보해야 한다. 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이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사이 당장 10월 15일부터 생숙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지자체는 매년 공시지가의 10%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쉽지 않네, 쉽지 않아. 다음, 경제, 금융, 주식 등 주가가 바닥을 파네. 요즘 우울한 건설주. 정말 우울해요. 저도 건설주 한 2년 전에 상겼는데. 주택 경기 부진, 사고, 악재 겹쳐, 주요 건설사 52주 신저가 속출, 시총이 보유 현금 수준에 근접, 기업 가치 대비 하락폭 지나쳐, 해외 수주 신사업에 강점 가진 현대건설, 대우건설 관심도야. 부동산 시장 부진과 건설 현장 사고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건설주 주가가 52주 신저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악재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업 가치 대비 최근 하락폭과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건설사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DLENC 시가총액은 올 1분기 기준 회사가 보유한 순연금이 1.1배까지 감소했다. 현대건설 시총은 순연금 대비 1.4배 수준이다. 주택사업 비중이 낮은 신사업과 해외 수주에 강점이 있는 건설사를 눈여겨보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유한타증권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사로 현대건설을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해외 수주 실적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에 힘입어 연간 목표치인 10조 5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했다. 대우건설도 뭐 좋게 본다. DLENC의 뭐 밑에 있는 DL건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된 건 없네요. 볼까. 다음 일본 증시 중국 현재 반사이익에 85조 빨아들여 한국은 3조 찔끔 2분기 글로벌 자금 일본, 인도 증시로 이동 북미, 유럽 주요 연기금 경제 재개 효과 낮은 중국 탈출 외국인 12주째 일본 증시 순매수 버핏 효과의 슈퍼엔저까지 니케이 2분기 상승률 18% 인도에도 17조 원 넘게 몰려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만 편해 인도로 가는 자금이 있기도 한데 요즘 뭐 니어쇼링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짜로 신문 나온 내용인데 멕시코로 많이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니어쇼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국 회사의 본사가 뭐 자국에도 있지만은 뭐 자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자국 근처 미국 근처의 멕시코로도 많이 가져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 벅셔 해소회 회장은 올해 들어 중국 전기차 기업 BYD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웠다. 버핏은 그 대신 2분기 미쓰비시 이토츠 같은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쓸어 담았다. 버핏을 필두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2분기 일본 증시에 쏟아부은 자금은 무려 660억 달러다. 많이 올랐네. 1980년대 말 버블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글로벌 머니 재편이 시작된 것은 2분기 들어서다. 공교롭게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야 한다는 데일스키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다. 반도체, 이체전지 등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2분기 외국인 자금 유입액과 각국 증시 상승률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는 외국인 자금이 660억 달러나 몰렸고 니케이 지수 2분기 상승률은 18.3%에 달한다. 시가총액 1위 기업 토요타 자동차도 최고가를 경신했고 종합상사, 철강, 기계, 전기기기 등 주요 업종 주가가 올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도쿄 증권거래소도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배 이하에 머물고 있는 기업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요구하는 주가 재평가를 통한 외국인 자금 유치에 총력을 메고 있다. 같은 기간 136억 달러가 들어온 인도 선섹스 지수 상승률도 9.7%를 나타냈다. 인도 증시에는 작년 하반기에 외국인 자금 115억 달러가 투입됐는데 올 초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으로 자본이 몰릴 때만 잠시 자금이 빠져나갔던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유입됐다. 올 2분기에는 자금 136억 달러가 유입돼 한국, 대만보다도 많은 자금이 몰렸다. 글로벌 자금이 등을 돌리고 있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올 상반기 다른 주요국 증시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오히려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외 자본 유출에다 리오프닝 이후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리오프닝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로 지난 1월에는 5년 내 최대 규모로 외국인 자금이 몰리기도 했지만 예상을 하회한 경기 지표 등으로 4월과 5월에는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됐다. 다음 종합면 출렁이는 엔화가 일주일 새 오엔 반등. 일본은행 정책 수정 기대 확산 한 달 만에 130엔대 상승. 일본 소비자 물가 목표치 웃돌아. 미국 인플레 둔화 기대도 영향. 달러 인덱스 2개월 만에 최저. 일본 엔화값이 최근 일주일 새 5엔 이상 급등하며 달러당 130엔까지 치솟았다. 140엔대가 깨진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만이다. 니케이 평균 주가도 32,000원대 아래로 급락했다. 이온게이저 신문은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래 계속되어 왔던 시장의 엔 매도 일본 주식 매입세가
물가 역전되기 시작되며 가파른 엔고와 일본 증시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때 139.57엔대에 거래됐다. 엔화값은 지난 6일까지만 해도 달러당 144엔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니케이는 엔화값 급등 요인으로 시장에서 이르면 이달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며 기대감이 확산한 점을 꼽고 있다. 일본은행 오에다 총재 취임 이후에도 10년물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 금리를 조절하는 수익률 통제 곡선 YCC 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27일, 28일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정책 수정에 대한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고 니케이는 지적했다. 우치다 부총재는 YCC에 대해 당분간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YCC 정책이 시장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급속하고 일방적인 엔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니케이는 우치다 부총재는 YCC의 부작용과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따른 실질금리 저하를 언급한 점을 들며 이것이 시장에서 금융완화 수정으로 이어지는 지로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지난 5월 일본의 1인당 현금 지급 급여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도 지난해 4월 이후 일본은행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물가 상승 추세가 둔화되며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긴축 기조가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에 미국 CPI 지수 며칠 전인가 3%를 찍었죠. 실질적으로는 한 2.98%대이긴 한데 컨센서스가 3.1%였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낮았어요. 근원 CPI 지수도 낮았고 여러가지 지수 면에서 낮아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PPI 지수, 공급자 물가 지수는 너무 낮으면 그건 또 안 좋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기업의 가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 매출과 관련되어 있어서 약간 경제 지표나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미지근한 게 가장 증시에는 좋습니다. 다음 미국 긴축 터널 끝 보인다. 연준 금리 인상. 이달의 마침표. 미국 소비자 물가 3%로 꺾여 달러 가치 15개월 만에 최저. 연 이후에 추가 인상 내비쳤던 지난달과 온도 달라져. 이달 FOMC 0.25%포인트 올린 뒤 연말까지 동결 가능성의 무게. 미국 2년물 국채 하루세 0.16%포인트 하락. 일각에선 여전히 노동시장 과열. 꼭 1년 전 9.1%까지 치솟았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지난달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인 3%로 둔화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긴축 정책이 드디어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에 힘을 실리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전년 대비라 가지고 기저효과, 전년에 9.1%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9.1%에서 3%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는 점점 떨어지니까 오히려 다음에 CPI 지수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층 개선된 물가 성적표를 받아든 연준이 연내 2번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기본 요즘 방침을 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나스닥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12일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12월 미국 기준금리가 5.5% 상단 기준 그칠 것이라는 확률이 이날 58%로 집계돼 전날 51%보다 높아졌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25%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이 한 차례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본 셈이다. 7월달에 올린다는 거겠죠. 올리게 되면.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물가는 연준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은 만큼 7월 FOMC에서
6개월에 이어 2주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나서질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치.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환호했다. 이날 유로와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1.19% 하락한 100.52를 기록했다.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4.4%를 기록해 연준 물가 목표치인 2배에 달했으며 실업률은 3.6%로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임금 상승률이 중요해요. 임금 상승률 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고용이 물가를 지탱해 인플레이션 고축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가 지표가 크게 개선된 미국과 달러, 유럽과 캐나다는 물가와의 전쟁이 여전히 부심하고 있다. 최근 영국과 유로존의 CPI 상승률은 8.7, 5.5로 크게 높은 편이다. 쉽지 않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